추수감사절 휴가를 마치고 출근한 직원들은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5살 제임스 킴은 회사에 연락도 없이 출근하지 않아 동료들은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오전 10시가 넘어가자 오늘 출근을 하는지 아니면 휴가 후에 어디가 아픈지 걱정되기 시작해 그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러나 제임스의 휴대폰은 바로 메시지로 연결되면서 동료들은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연락이 오겠지 생각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인 28일에도 제임스가 출근하지 않자 비상연락망에 기재되어 있는 제임스의 아내 케이트에게 전화했지만 역시 휴대폰이 꺼져 있어 동료는 상부에 이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시애틀에서 대학을 다니던 21살 케이트는 친구들과 함께 샌프란시스코로 놀러 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풍경에 빠져 정신없이 놀고 있을 때 우연히 26살 제임스 킴과 합석하게 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이었던 케이트와 제임스는 말이 잘 통했고 20대 청춘들은 곧 사랑에 빠지게 되면서 케이트는 시애틀로 돌아가서도 제임스와 연락을 하며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결국 그들은 사랑의 결실을 맺어 1999년 라스베가스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전 이 둘은 상의 끝에 제임스 회사가 있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케이트는 프랑스어를 전공했는데 딱히 직장 잡기가 어려워 조그만 올가닉 화장품 가게를 오픈했는데 꽤나 잘 돼 이제 가게가 2개로 늘었습니다. 2000년부터 기술력의 발달과 함께 인터넷이 활발해지기 시작했고 이런 물결을 타고 새로운 기기들이 많이 출시되었습니다. 제임스는 새로운 기계에 관심이 많아 텍TV에서 신제품 리뷰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제임스는 1000개가 넘는 기기 리뷰를 온라인과 블로그에 올렸고 그의 추천 제품을 중심으로 제품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얼리 어답터들에게 제임스 킴은 꽤나 유명인이었습니다. 그는 곧 시넷으로 스카웃되었고 부부에게 2명의 딸까지 생겨 제임스는 더 책임감 있는 가장으로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임스는 늘 케이트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살던 시애틀을 떠나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해온 아내가 고마워 제임스는 추수감사절은 꼭 아내 가족이 있는 시애틀에서 보내기로 결혼 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임스와 케이트는 추수감사절은 시애틀에 있는 케이트 가족과 보내고 다음 날은 제임스 가족만 오레건 산장에서 보내는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2006년 추수감사절 제임스는 10일간의 휴가를 내고 사브 스테이션 웨건으로 4살, 7개월 딸과 함께 로드트립에 올랐습니다. 특히 이번 여행에서는 시애틀과 포틀랜드를 눈여겨볼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있는 이 부부는 현재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넓은 마당이 있는 집을 원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물가가 너무 비싸 집을 살 엄두를 못 내고 그들은 시애틀이나 포틀랜드 쪽으로 이주할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12시간 운전해 시애틀에 도착한 부부는 케이트 가족과 함께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25일 포틀랜드에서 사는 친구를 만나 브런치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골든비치에 예약한 산장으로 떠났습니다. 포틀랜드에서 골든비치는 5시간 운전하면 되는 거리였고 부부는 친구에게 5번 고속도로를 타고 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친구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출발한 가족은 그 후 사라졌습니다. 시넷 직원으로부터 28일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했으며
제임스 가족의 행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을 본 사람은 포틀랜드에 사는 친구였고 그의 증언을 토대로 골든비치 산장이 도착 지점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경찰은 산장에 가족이 도착했는지 연락했지만 산장은 그들이 예약한 사실만 확인해 주었습니다. 도착 당일 오후 저녁 9시 전에 도착할 것 같다는 전화를 받았지만 가족은 나타나지도 연락도 없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매년 부부는 이 산장에서 추수감사절 휴가를 보냈기 때문에 직원들은 이 가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포틀랜드에서 골든비치 산장 사이에서 가족이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크레딧 카드를 조사해 어느 동선으로 움직였는지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크레딧 카드가 마지막으로 쓰인 곳은 로즈버그에 있는 데니스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아마도 가족이 저녁 식사를 이곳에서 한 것으로 보이며 데니스는 아기가 있는 가족이 왔다 간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로즈버그와 산장 사이로 동선이 좁혀졌습니다. 데니스에서 산장까지는 3시간 정도 소요되는 거리였습니다. 고속도로를 따라 사고가 있었는지 조사했지만 특별한 사고는 없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떠난 여행이기 때문에 산길을 이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고속도로와 국도 주변을 계속 조사했지만 어떤 단서도 없었습니다. LA에 살고 계신 제임스의 아버지가 포틀랜드로 날아와 아들 가족을 함께 찾기 시작했습니다. 시넷은 직원이 실종되자 제임스 킴이 실종됐다는 뉴스를 회사 사이트 전면에 올리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임스의 제품 리뷰를 구독하고 있던 블로거들 역시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자신들의 블로그에 제임스 킴 실종 사실을 올려 이 소식은 금세 미국 전역에 퍼졌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제임스 킴 가족 수사 진행 상황이 실시간으로 CNN, 폭스, ABC 뉴스에 나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어떠한 실마리도 찾을 수 없는 가운데 산길 쪽을 선택해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헬기를 띄워 그들을 찾으려고 했지만 폭설이 내리고 눈보라가 쳐 헬기를 띄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날씨가 좋아진 4일 뒤에야 헬기를 띄울 수 있었지만 사막에서 바늘찾기였습니다. 숲이 우거져 나무와 눈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임스 아버지는 아들 부부를 살리기 위해 자비로 헬기 3대를 고용해 물과 음식물, 아기용품, 따뜻한 옷, 편지를 넣은 주머니를 만들어 아들이 실종됐을 가능성이 있는 산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에는 지금 수색하고 있으니 이 음식을 먹고 기다리고 있으면 곧 구조대가 도착할 거다. 조금만 더 버티고 있어라. 곧 만나자. 라고 썼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가족을 살리기 위해 구조 물품을 뿌리는 장면이 뉴스를 통해 미국 전역에 방영되면서 아버지의 간절함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12월 3일 제임스의 핸드폰이 잠깐 켜져 문자 읽은 것이 위치 추적됐습니다. 경찰은 드디어 가족이 조난당한 지역을 좁힐 수 있었습니다. 헬기는 수신이 잡힌 지역을 기준으로 계속 수색하다가 다음 날 드디어 차량 한 대와 그 옆에 SOS가 적힌 우산을 흔드는 사람을 발견하고 구조합니다. 케이트는 남편이 구조대를 보냈다고 생각했지만 제임스는 실종 상태였습니다. 구조대원의 이야기를 들은 케이트는 남편이 이틀 전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차량을 떠나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남편을 빨리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구조대는 제임스를 찾기 위해 주변을 다시 수색하기 시작했고 케이트가 구조되고 이틀 뒤 제임스는 차량에서 1.6km 떨어진 곳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2006년도에는 차량 내비게이션이 발달되지 않아 부부는 종이지도를 보며 산장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친구와 브런치를 먹고 출발하자마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가 운전을 하면 옆에서 케이트가 종이 지도를 보며 길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부부는 이때 중요한 실수를 하게 되는데 골든비치를 가려면 119번 출구를 통해 42번 국도를 타야 했지만 출구를 놓치는 바람에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차를 돌려 119번 출구를 찾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계속 길을 따라 내려가다가 다른 길로 갈지 생각했습니다. 부부는 출구를 놓치고 꽤나 내려왔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보다 지도상에 나오는 다른 길을 타고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케이트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지도를 봤는데 길은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돌아가는 길이지만 큰 국도길이었고 하나는 산을 넘어가는 베이캠 로드라는 작은 길이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이 너무 멀어 보여 지름길인 산을 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때부터 비가 눈으로 바뀌기 시작했지만 부부는 특별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 길은 해발 4,500피트에 있는 산길로 겨울에는 너무 위험해 현지인들도 사용하지 않는 길이었지만 케이트와 제임스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베이캠 로드를 찾아가는 길에는 3번이나 표지판이 있었지만 눈이 오는데 모르는 길을 운전하고 있어 부부는 표지판을 전혀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표지판에는 눈이 오면 베어캠 로드를 막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임스와 케이트는 드디어 베어캠 로드를 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케이트는 계속 직진하다가 골드비치 표지판이 나오면 왼쪽으로 빠져서 가면 된다고 제임스에게 알려주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난 후 차의 속도가 계속 느려지는 것을 느낀 케이트가 잠에서 깨어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내리고 있어 길이 어딘지 분간도 되지 않았고 뒷자리를 보니 두 딸아이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함을 느낀 케이트가 골드비치 길을 지나친 거 아니냐고 물었지만 제임스는 천천히 오면서 표지판을 모두 봤는데 지나친 것 같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조사한 결과 표지판 앞에는 눈이 너무 많이 쌓여 보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들은 골드비치 쪽을 지나쳐 산속 깊은 곳으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제임스가 잘못 선택한 갈림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임스는 표지판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오른쪽 길을 선택했습니다. 오른쪽 길은 더 크고 내려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깊은 산속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골드비치 가는 길은 왼쪽 길로 좁고 위로 올라가는 듯 보였지만 금방 큰 길을 만나는 길이었습니다. 나중에 왜 오른쪽 길을 막아놓지 않았는지가 의문이었는데 이 길은 사냥꾼이 드나드는 길이기 때문에 열어놓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임스는 계속 운전하고 가고 있었지만 길은 더 좁아지고 있었고 다른 길이나 마을도 나오지 않자 차량 휘발유 계기판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지금의 기름 상태로는 돌아갈 수도 없었는데 운전해 오면서 아무것도 없다는 걸 제임스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휘발유가 거의 떨어져 가자 부부는 당황하기 시작했고 얼마 뒤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게 길은 나무와 눈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케이트는 휴대폰으로 시애틀에 있는 가족에게 연락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휴대폰은 산길을 들어서면서부터 연결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영하 10도가 오가는 산속에서 조난당하고 말았습니다. 제임스는 어떻게든 차를 돌리려고 시도했지만 길이 너무 좁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1시간 동안 차를 돌려나가려고 했었지만 헛수고였다고 합니다. 당황한 제임스는 차 안에 어느 정도 먹을 것이 있는지 살펴보니 아기 음식 조금과 물 몇 병, 과자 몇 봉지가 전부였습니다. 부부는 산장에 도착 시간을 알려놨기 때문에 도착하지 않으면 산장 주인이 신고해주지 않을까 생각했으며
가족들도 연락이 안 되면 신고해 줄 것이라고 믿고 그날 밤을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차 문을 열 수 없을 정도로 눈이 내렸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그날 180cm 이상의 눈이 쌓이고 눈보라가 몰아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밤에 동물 울음소리가 너무 가까이 들려 전조등을 켜니 야생동물들이 차 주위를 돌고 있어 크락션을 울리며 그들을 쫓아내야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고 또 그 다음 날이 되어도 여전히 가족들만 산속에 있었고 눈보라는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월요일에 회사를 출근하지 않으면 분명히 직원들이 실종 신고를 해줄 것이라고 믿고 조금만 더 버텨보자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부부는 그나마 조금 휘발유가 남아있어 밤에는 잠시 시동을 켜서 핸드폰을 충전하거나 히터로 몸을 녹였습니다. 조난 3일째, 차의 기름은 완전히 떨어져 더 이상 차에 시동을 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추위에 떨자 제임스는 차 안에 있는 잡지나 태울 수 있는 것들, 조금이라도 말라있는 나뭇가지를 주워와 불을 붙였습니다. 오후에 드디어 눈이 멈췄습니다. 제임스는 눈을 녹여 아이들과 나누어 마셨고 산속으로 가서 열매나 나무 껍질을 부부가 먹으며 버텼습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줄 음식물이 전혀 없자 케이트는 4살 딸아이에게도 젖을 물렸습니다. 제임스 아버지가 만든 구조용품은 다른 지역에 떨어뜨려 가족은 전혀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레건의 산속밤은 너무나 추웠습니다. 차 안에 더 이상 태울 것이 없자 제임스는 타이어를 분리해 불을 붙여 아이들의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차 안에는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고 아이들은 말이 없어지고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7일이나 지났지만 구조 헬기조차 보지 못한 제임스는 아이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부는 지도를 계속 보며 빠져나갈 궁리를 했습니다. 지도를 보니 4km 떨어진 곳에 마을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눈이 그쳤기 때문에 제임스는 4km 정도는 걸어갈 수 있다고 판단했고 아이들을 위해 마을로 가보기로 결심합니다. 아침 7시 30분, 제임스는 도움을 요청하러 나갔다가 아무것도 없으면 오후 1시까지 돌아오겠다고 케이트에게 약속하고 바지 2벌을 겹쳐 입었습니다. 그는 작은 배낭에 휴대폰과 주민증, 후레쉬를 넣고 차량이 지나온 방향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까지 제임스는 차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케이트는 아이들을 안고 밤마다 야생동물이 공격할까 두려운 마음에 뜬 눈으로 보냈지만 그 다음 날에도 제임스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임스 없이 이틀을 보낸 케이트는 오후 12시쯤 헬리콥터 소리를 듣고 우산을 펼쳐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케이트와 아이들은 9일 만에 구조됩니다. 케이트는 남편이 구조팀을 보낸 줄 알고 제임스의 안부를 물었지만 구조팀은 제임스를 보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녀는 이틀 전 마을을 찾아 떠난 남편을 구조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부부가 지도에서 본 마을은 4km가 아니라 실제로는 24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경찰은 가족을 구조한 곳을 중심으로 수색하다 구조 다음 날 개울가 근처에서 제임스 옷가지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 없었고 개울을 따라 계속 수색하던 중 제임스 옷을 더 발견했습니다. 다음 날 개울 쪽과 숲속을 계속 수색하다 30m 눈 밑에서 옷을 모두 벗고 있는 제임스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저체온증이 극에 달하면 몸의 조절 기능이 이상이 생겨 덥다고 판단해 옷을 벗게 됩니다.
그래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사람들은 대부분 옷을 벗고 발견됩니다. 옷가지를 통한 이동 경로를 추정하면 제임스는 25km 걸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눈 덮인 산길을 감안하면 제임스는 많은 체력을 소모했고 매우 지쳤을 것으로 생각됐습니다. 그는 운동화를 신고 있었기 때문에 출발하고 얼마 안 돼 발이 얼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는 계속 마을을 찾아 걸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차량이 왔던 길을 되돌아 걸어 내려가던 제임스는 아무리 오랫동안 걸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자 다시 걷던 길을 되돌아오면서 오른쪽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길이 산 위로 향하자 그는 그 길을 다시 내려와 오던 길의 왼쪽을 선택해 걷기 시작합니다. 그는 조금 큰 길에 가족들이 산속 차량에 있으니 구조해 주세요 라는 쪽지를 남긴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제임스는 계속 걷다가 언덕 아래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한 것 같았는데 경사 아래쪽에는 강이 흐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 강을 따라가면 마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그는 강을 따라 한참 걸어 내려갔지만 결국 막다른 길을 만났습니다. 절벽과 강으로 막힌 길을 보며 그는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 차량으로 돌아가려고 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제임스는 해가 지면서 돌아가는 길을 찾지 못해 헤매다가 저체온증이 왔을 것으로 생각됐습니다. 제임스는 마을을 찾아 떠난 후 이틀 동안은 생존한 듯 보였고 구조대원이 제임스를 발견하기 몇 시간 전까지 살아있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조난을 당하고 11일 만에 제임스는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동선을 보면 너무나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제임스가 만약 큰 길을 따라 계속 서쪽으로 갔으면 국도를 만나 지나가는 차량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고 사망 지점에서 1.6km 떨어진 곳에 브렉바 라운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라운지는 겨울에 문을 닫지만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있었으면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아쉽게 사망한 제임스 킴의 소식에 미국 전체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제임스의 아버지 스펜서 킴은 항공 우주에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대표로 한미연합회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영향력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길이 끊긴 도로에 바리케이트를 치지 않은 것에 대한 소송을 오레건주를 상대로 진행했습니다. 연방국토관리국은 조난사건 예방을 위해 베어캠 로드 인근 수마일에 걸쳐 대형 표지판 6개, 바리케이트를 설치해 또 다른 조난사건이 없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 전국에서 제임스 가족을 돕기 위한 기금이 도착했습니다. 가족은 상의 끝에 제임스 킴 테크놀로지 재단을 설립하고 샌프란시스코 공립학교 학생들을 돕기 위한 교육 기금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임스는 결국 가족을 구했습니다. 그가 걸어가면서 계속 확인했던 핸드폰이 순간적으로 위치 추적되면서 조난 지역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레곤 구조대는 가족이 이곳에 조난된 것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임스의 핸드폰이 케이트와 아이들을 구조할 수 있었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제임스는 생존하지 못했지만 그가 사랑한 가족은 그의 헌신으로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